윤활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활은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다? 뭔가 접촉하고 있는 물체는 무조건 뭐가 있다? 마찰이 있다. 마찰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못도 못 박아요. 마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이 막혀서 옷을 걸어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찰이 아예 없는 세상은요, 여러분 옷 입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옷이 줄 흘러내려 버릴 건데, 그 다음에 옷감이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옷감도 결국은 서로 엮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형 로프 있잖아요. 이거 몇 번 줄줄 감아가지고 쑥 걸어가지고 딱 당겨버리면 안 풀리는 매듭이 생기잖아요. 마찰이 없으면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마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찰은 필요한데 기계가 움직이면서 마찰이 일어나면 결국 뭐가 된다?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소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계가 깎여나가는 일이 나온다. 깎여나가면 안 될 부분이 깎여나가는 일이 나온다.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게 바로 뭐예요? 윤활입니다. 그래서 윤활을 해주면 그 부분의 마찰력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윤활이라는 거죠. 자, 영어로는 루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윤활의 목적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윤활 관리의 4원칙이라고 하는 게 적유, 뭐죠? 적합한 기름을 이라는 겁니다. 적합한 기름을 써라. 적합한 기름을 써야 되고, 적법, 얘는 방법을 적합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얘가 만약에 구리스가 필요하다, 구리스처럼 이렇게 아비비 필요하다면 구리스처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순환급유가 필요하면 순환급유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 급유가 필요하면 적하급유를 쓰고, 이런 것들을 다 방법을 맞춰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량,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적게도 말고 적당한 양을 언제? 적당한 시기에 넣으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윤활의 4원칙이라고 합니다. 윤활의 4원칙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그런데 당연한 얘기를 시험에 내면 꼭 틀려요. 안 봐서 틀려요. 자, 그러면 윤활 관리의 주요 기능은 결국은 마찰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마찰 손실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깎여 나가는 마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녹아 붙거나 소부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부가 뭐죠? 자, 그냥 눌러붙는 거예요. 눌러붙은 거를 소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됐죠?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것도 윤활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런 작업을 뭐라고 한다? 자, 녹아 붙는 거나 소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열 때문이죠. 방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열. 결국 밑에 있는 냉각 효과와 같은 겁니다. 열을 빼주는 역할도 해줘야 돼요. 얘가 윤활유가 열을, 그러니까 과도하게 일어난 열을 빼주는 방열 작업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밀봉 작업 같은 것도 윤활유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윤활유가 있으면 거기에 유막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먼지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가스가 못 빠져나가게 하고, 이런 것도 실제로는 기름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들 뭐예요? 방청이라는 거 뭐죠? 녹이 안 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녹이 안 나게 해주는 게 윤활에 윤활에도 필요한 내용이고요. 방진, 이거 뭐죠? 이게, 자, 방진을 두 가지 용어로 읽을 수 있어요. 진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그 다음에 먼지진짜. 먼지진짜로 들어가 봐서, 그러니까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막기. 둘 중 뭘까요? 네, 먼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실제로는 윤활유가 해야 되는 거지, 윤활유가 진동을 저감하는 효과를 내는 거는 그렇게 원하는, 우리가 목적적으로 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뭐 되면 좋은데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윤활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진동을 줄이는 목적으로 윤활을 한다?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음, 윤활유 관리는 마찬가지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대상기계를 선정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기름을 선정하고 유정을 통일시키고 윤활유 관리를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낸다라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주르륵 다. 저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모를 게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9번 해보세요. 네, 자,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서로 상대 운동을 할 때 물체 표면에 발생하는 과학적 현상으로 마찰과 마모 및 윤활을 다루는 학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윤활을 다루는 학문의 이름은 뭘까요? 얘가 트라이볼로지입니다. 트라이볼로지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럼 트라이볼로지가 뭐죠? 2번이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프릭션, 영어로 프릭션은 뭘까요?
마찰입니다. 마찰. 프리션은 마찰, 루브리케이션은 윤활, 메인터넌스는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또는 정비라고 번역합니다. 됐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 문제 생각보다 제가 시험 볼 때 저 문제 나왔어요. 제가 시험 볼 때도 저 문제가 나왔어요. 예. 앞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찍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쪼로로로로로로 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활제 선정. 자, 윤활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윤활의 상태는 보통 유체 윤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에 밑에 그림을 좀 볼게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이상적인 유체 윤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한다? 여기에 금속이 여기 있고, 금속이 여기 있을 때 그냥 그 안에가 유체망으로 쫙 돼 있고, 금속끼리는 부딪힘이 없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유체윤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아시겠죠? 맞잖아요. 그래 금속끼리 이게 딱 부딪힘이 없어야지 마찰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체윤활의 상태라고 하면 금속과 금속이 어떠한 거칠게 가지고 있든지 간에 윤활자가 안에 꽉 들어가 있어서 절대로 금속끼리는 부딪힘이 없는 상태를 뭐라 부른다? 유체윤활이라고 합니다. 유체윤활. 됐죠? 자, 근데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이게 해보니까 윤활부에서 하중이 증가하거나 속도가 저하될 경우에 윤활제 점도가 낮아지고 유막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국부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금속끼리 팡팡팡팡팡팡 부딪히고 깨지고 있는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뭐란다? 경계면 윤활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한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 윤활 상태가 한계까지 왔다라고 할 때를 경계 윤활 상태라고 합니다. 한계까지 온 거. 자, 다음에는 뭐가 있죠? 이미 유막은 의미가 없이 그냥 눌려가지고 이미 금속끼리 이미 둘러붙어버린 상태로 긁으면서 윤활유는 들어가 있는데 이미 그런 상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란다? 이런 거를 극압윤활이라고 합니다. 극압윤활. 극단적으로 압력이 올라가 있는 유막의 상태, 이거를 극압윤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압윤활.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아시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되겠죠? 그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 세 개는 나옵니다. 유체윤활, 경계윤활, 극압윤활, 요 세 가지는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찰 계수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태를 좀 봐서 문제에서 나오면은 저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활유의 작용은 또 아까 했던 건데 또 있죠. 그냥 감마 작용. 저 감마 작용이 뭐예요? 감마 작용. 알파벳 감마예요? 감소시킬 때 감자와 마멸의 마자를 쓰는 거예요. 마찰 감소 작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게 많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아니까 감마가 뭘까? 영어로 나오는 건가? 이러고 있는 거지. 한자어예요. 감마 작용. 마찰을 감소시키는 작용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윤활유한테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마찰을 감소시켜라 라는 거죠. 냉각작용도 할 거예요. 응력분산작용과 밀봉작용, 청정작용, 녹부식방지가 실제로는 청정작용이에요. 그죠? 다음에 방청작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부식방지예요. 다음에 방진작용, 동력전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윤활유를 가지고 동력전달을 하는 건 뭘까요? 윤활유를 가지고 동력전달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아이템이에요.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자동변속기가 실제로는 저렇게 동력전달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윤활유를 이용해서 동력전달을 하고 있는 기계의 이름 뭘까요? 자동변속기예요? 걔가 바로 이름이 토크 컨버터입니다. 윤활유를 활용해서 동력전달을 작용하고 있는 이 기계의 이름은 토크 컨버터입니다. 나오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활유를 이용해서 동력 전달을 하는 친구 토크 컨버터입니다.
자, 윤활유의 종류는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액상 윤활유와 반고체상의 구리스, 여러분이 구리스라고 부르는 거, 그리스와 그다음에 고체 윤활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체도 윤활제가 있나? 있어요. 자, 이거 밑에 내려가기 전에 우리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요, 초가집에 문이 열릴 때 깨 하고 열려요, 그죠? 그럼 그 시절에는 그 소리를 계속 들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문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서 경첩에 녹이 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윤활을 그걸 어떻게 그러면 양초 발랐을까? 동동구리물을 발랐을까? 아니면 참기름을 갖다 부어놨을까? 송진? 아, 송진도 가능해요. 맞아요. 송진도 가능해요. 송진, 근데 소나무가 없는 지역은 제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윤활제가 있어요. 석탄입니다. 석탄이에요, 석탄. 그 시절에 석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궁이에서 나왔어요. 나무를 떼고 숯이 나오면 그게 석탄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 숯을 깨서 그 경첩에다 발라놓으면 윤활작용을 해요. 그게 고체 윤활제예요. 대표적인 윤활제가 석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집에 내가 그 경첩에다 분명히 구리스가 처음에 발라서 나왔는데 WD를 뿌리면 이게 여기저기 냄새나고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애기들이 쓰는 샤프심을 뽀개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 바르세요. 진짜로 소리가 싹 사라져요. 네, 진짜로 싹 사라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거 왜냐면 샤프심이 완벽한 그러니까 흑연으로 만드니까 거의 접착제 빼고는 다 흑연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원료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요, 첫 번째는 파라핀계와 나프타인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그러니까 섞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혼합유라고 합성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광물이라고 하잖아요. 땅에서 캐낸 걸 광물이라고 하고 광물이 아니게 캐내지 않고 석유처럼 캐내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낸 기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동동구리물. 아까 얘기했던 송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름의 영역이 좀 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뭐냐 양봉하고 남는 거 뭐죠? 벌집. 네, 벌집. 그죠? 예.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그 양초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걸로 썼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옛날 양초는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옛날 옛적 양초는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예, 왁스니까. 그러니까 동식물계 윤활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합성 윤활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점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라이트 스톡과 그 다음에 미디엄 스톡, 그 다음에 헤비 스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SAE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 미국 자동차 공학회예요.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공학회를 SAE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KSAE가 있어요. 한국 자동차 공학회라고 해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오브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안 하고요. SA에서만 뭐라 해야 되겠다? 윤활유의 자동차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점도 등급을 갖다가 말합니다.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다? 이겁니다. W가 뭐다? 윈터라는 뜻이에요. 윈터. 자, 이건 뭐냐면 점도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점도가 냉간과 열간의 점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아주 차가울 때의 점도는 얼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10W20이라고 됐죠. 그러면 차가울 때는 어떻게? 10의 점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20의 점도를 가집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아주 추울 때 동절기 점도 계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뭘 쓴다? 여러분 보통 자동차에서는 OW30을 써요. 보통 자동차는 OW30을 쓰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예요? 냉간 시동 시에는 뭐 한다? 그냥 5의 점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오르면 점도가 30까지 올라간다 라고 뜻하는 거죠. 그거가 온도예요? 뭐예요? 온도가 아니라 점도 계수, 점도 지수라고 해요. 그거를 SA 점도 지수라고 합니다. 점도 지수. 그죠? 점도 지수가 5.
일대는 점도가 그러니까 점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끈적끈적한 거예요. 5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5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예, 숫자가 작을수록 끈적끈적한 거, 숫자가 클수록 물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싱용 차량에 사용하는 점도는요, 보통 저 10W20 같은 걸 씁니다. 점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5W30이잖아요. 그래서 냉간시에는 끈적끈적하다가 시동 걸어가지고 열만 오르면 30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오히려 레이싱차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동 걸었을 때, 그러니까 시동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점도가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세팅되어 있는 데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하이퍼포먼스 차량 같은 거 다 이겼습니다. 10W20 씁니다. 예. 그러니까 BMW가, 여러분, BMW가 고장이 잘 나잖아요. 워터 재킷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오일 펌프 같은 것들 고장 잘 나잖아요. 저런 거 쓰면 고장 빨리 납니다. 저런 거 안 쓰고 그냥 5W30 넣으면 바로 고장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의 진심이다 보니까 끝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성능을 끝까지 올려놨으니까 살짝만 애매해지면 뭔가 탁 깨지고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죠. 좋게 성능적으로는 최대를 끌어낼 수 있는데 조금만 뭐 잘못되면 팍 터지고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ISO에서도 점도 등급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때는 그냥 점도 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AE, ISO, 그다음에 API라고 해서 얘는 아메리칸 페트롤 인스티튜트인가 그럴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기름을 연구하는 협회가 따로 있어요. 기름협회 이런 데가 따로 있는데 여기가 얘들이 석유협회거든요. 얘들이 또 다른 얘들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점도 등급을 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미국 회사 중에서 그러니까 윤활유 제일 많이 팔아먹는 데가 어디죠? 쉘, 또 아니면 토탈코츠 이런 회사들이 많이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알죠? 그냥 가솔린용 엔진오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디젤용 엔진오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구분해서 판매하는 거는 이게 API하고 관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SAE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범위가 달라서 같이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나이 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차를 좀 돈을 적게 쓰면서 차를 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전기차 사시는 분도 있고 가스차를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스가 오히려 엔진 열이 더 많이 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엔진 열은요, 가솔린 차보다 가스차가 엔진 열이 훨씬 많이 나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탄화가 더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더 자주 갈아주셔야 돼요. 더 뜨겁기 때문에. 아시겠죠? 같은 거리를 다녀도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차를 쓸 때는 엔진 오일을 더 자주 갈아주셔야 돼요,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알죠? 열이 너무 가혹 조건에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을 더 자주 갈아주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다? 가솔린 차를 사서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 나이 들어가지고 뭐 기름값 얼마나 될라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디젤 차를 타면요 더 비싸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디젤 차는요 한번 엔진을 갈면요 통이 말통으로 들어가요.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더 비싼 거. 비싸고 그러니까 많은 양을 더 비싸게 넣어야 돼요. 그게 디젤 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따져보면 차를 끌고 다니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냐? 차를 정확하게 관리한다고 봤을 때 비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지금 다를 게 없어요. 거의 전기차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세제 혜택이 없잖아요.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차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전기 충전기가 내 집에 있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많으실 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전비 계산 몇 킬로나 가는지 진짜로 얼마나 가는지 계산해보고 가솔린도 한번 해보고 택시 타고 있는 친구, 택시 운전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택시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 가스비가 얼마나 드냐, 몇 킬로 탔어요, 얼마나 드냐, 관리비가 얼마나 드냐 물어보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물어봐서 전체 비용을 따져보면요 1년치 쓰는 비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 누굴까요? 유제차잖아. 네? 유제차. 그냥 외제차 타는 사람 맞아요.
외제차이면서 가스를 타는 사람, 그러니까 가솔린을 타는 사람, 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내야 돼요. 네? 휘발유 맞아요, 휘발유. 그러니까 외제차 휘발유, 외제차 휘발유 타면 돈 많이 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젤 차를 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그러니까 오히려 고급차를 탈수록 돈을 적게 냅니다. 디젤은 고급이 돼야지 돈을 적게 내요. 그냥 애매하게 그냥 굴러가기만 하는 조그만 소형 디젤을 타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아까 고속도로 올라가셔도 80km 정속 주행 이런 거 하셔야지 연비가 충분히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윤활유의 성질을 볼 때는 뭘부터 본다? 비중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점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점도 지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전부터 쓰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또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동점이라고 해서 포어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어포인트. 이건 뭐냐면 윤활유를 일단은 차갑게 만들어요. 차갑게 만들어서 일단 나눈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원래 흘러야 되는데 점점 차갑게 만들면은 안 움직이는 점이 생깁니다. 이걸 뭐야? 포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활유가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는 점의 온도,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 점의 온도, 그 온도를 유동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유동점이라고 부르는 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플래시 포인트라고 해서 석유 제품 모두 그들의 온도에 상당한 증기압을 갖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온도 가에 되게 되면 증기가 발생해서 그 증기는 공기와의 혼합가스가 되어서 인화성 또는 약간의 폭발성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혼합가스에서 외부로부터 화염을 접근시키면 순간적으로 성공하면서 인화해서 발생 증기가 소멸되고 이에 따라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윤활유를 갖다가 컵에다가 집어넣고 끓이는 거예요. 끓여가면서 온도를 그 안에 온도계 박아놓고 보면서 겉에다가 지금 라이터 듯이 슥 한번 지나가 보는 거예요. 슥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럼 불이 펑 붙으면 그게 인화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점 끓여가면서 온도계가 1도나 0.1도 오를 때마다 계속 불을 왔다 갔다 해보면서 불이 붙나 안 붙나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는 거예요. 내가 불씨를 갖다 줬을 때 불이 안 붙으면 인화가 되는 겁니다. 발화는요? 발화는 네, 불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그걸 기화시킬 필요도 없이 거기다 갖다 댔을 때 불이 딱 붙어버리면 그게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화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뭐 증기압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그 액체 옆에 가서 불을 딱 붙여보면 지가 가서 빵 하고 출발하면서 하는 게 발화인 겁니다. 그러면 착화도 있어요. 착화는 뭘까요? 온도 조건이 필요 없이 그냥 쭉 누르다 보면 압력 때문에 지가 알아서 불이 뻥 붙어버리는 게 이게 착화입니다. 불이 들러붙는다는 거죠. 그냥 붙을 짝자를 써서 불이 들러붙는 온도 이걸 착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구분을 해놔야 돼요. 발화, 인화, 착화는 다 다른 용어입니다. 불을 만들 때 쓰는 용어들이 발화, 인화, 착화가 있는데 그죠? 이거는 증기 상태에서 불을 붙인다고 하면 인화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쭉 올라올 때 그때 불을 붙일 수 있으면 이건 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얘가 그냥 이게 그냥 알아서 있는데 그 위에다가 액체 위에다가 불을 쓱 그슬렸더니 그냥 지가 알아서 불이 펑 붙어. 그런 뭐야? 발화라고 하는 거예요. 발화. 이걸 출발이야. 그냥 바로 불리니까 바로 불이 팍 시작됐다. 이거는 발화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뭐야? 그냥 불도 안 줬어. 불씨도 안 줬는데 그냥 막 눌러보니까 불이 들러붙어 버렸네? 이걸 착화라고 하는 거죠. 네, 됐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이러냐면요. 이 용어를 왜 제가 다시 설명해 주냐면 기사쯤 되면 이 용어는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저점을 매기면서 착화점이라고 문제 내기도 해요. 그러면은 불이 붙었고 화자가 들어왔으니까 맞겠네 라고 생각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찍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중화가가 있습니다. 중화가가 뭐냐면 전산가와 전알칼리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오일 중에 포함된 산성 성분을 나타내고 시료 1g 중에서 함유된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산화 칼륨의 양을 미리그램 수로 표현해서 전산값이 클수록 윤활유 산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거를 전산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알칼리가도 마찬가지 얘기겠죠. 네, 그다음에 잔류 탄소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카본 리시디우라고 하는 건데 기름의 증발, 오일의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 요소돼서 뭐가 됐고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나타내는 거를 이렇게 잔류 탄소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휘발성이 높고 점도가 낮은 윤활유는 탄소 잔류분이 적게 됩니다. 그렇죠? 휘발성이 높고 점도가 낮아 물처럼 흘러가는 애들이 탄소가 남을 일이 적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판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름 중에 뭐가 있다? 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됐나요? 황이 있으면 동판에서 부식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산화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료가 연소가 남은 탄산 잔유물에 황산을 가해놓은 황량으로 된 회분인데요. 따라서 황산회분은 이거는 윤활유 첨가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연소를 시켜요. 연소를 시키면 실제로는 뭐만 남아야 돼? 아니, 완전 연소가 됐다면 뭐만 남아야 될까요? 자, 연료라고 하는 애들이 완전 연소가 되면요,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는 게 우리가 보통 파라핀계가 됐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올레핀계가 됐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면요, 윤활유를 쓰면 보통은 베이스 기유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 기름이 있어요. 그걸 휘발유로 할 거냐 아니면은 경유로 할 거냐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걔를 태웠을 때 남는 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남고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아야 돼요. 완전 연소가 됐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남아야 되니까 완전히 잘 연소시켰다고 했는데도 뭐가 남는다? 밑에 거스러미가 남는다, 검은 게 뭔가 남는다라고 하면 그건 다 뭐다? 그 기유에다가 첨가제를 넣은 거예요. 베이스가 되는 기름에다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윤활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해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활유에도 불 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윤활유도 압력을 너무 높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디젤은 특히나 경유는 압력을 많이 높이면요, 불이 붙어버려요. 지가 알아서. 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압력을 일정 이상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황산회분은 결국 뭐다? 이게 남아있는 거에다가 여기다 남아있는 그름에다가 황산을 갖다 부으면 얘가 회색으로 쫙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색이 나오기 때문에 회분이라고 부르는 거고, 첨가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양을 찾아내려고 할 때 황산회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 안정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얘는 윤활유도 여러분 그러니까 쟁여놓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오래되면요, 얘가 지금 말했던 베이스 유하고 이 섞어놓은 거하고 이 층분리가 일어나 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얘가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별로 더 좋을 게 없어요. 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산화 안정도를 위해서 뭘 한다? 다른 첨가제를 더 넣어줍니다. 뭐 산소를 빼내는, 그러니까 탈산제라든지 아니면 소포제라든지 거품 나지 않게 해주는 소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산화 안정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겠어요. 네. 윤활유 선정 기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 부식성이 낮아야 되고 가연성이 낮아야 됩니다. 가연성이 높으면 안 돼요. 아니 윤활유 집어넣는데 막 불, 그러니까 기름 넣었는데 막 차가 나가요. 가연성 있어서 불 타가지고 그럼 돼요? 그러면 계속 기름 안 넣고 그냥 윤활유만 넣고 타야지 뭐. 다음에 온도 범위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버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경계면 윤활이라고 했을 때 하중을 버티는 힘도 있어야 돼요. 윤활유가 하중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버텨주는 힘도 있어야 되는 게 윤활유의 기본 조건입니다. 다음에 운전 속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운전 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뭐라 한다? 점도가 낮은 애를 써주셔야 되고요. 운전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점도가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애를 써도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느리면 잘 생각해보세요. 대관람차처럼
한 번 기름을 묻혀서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주 점도가 약한 애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물이 줄을 흘러내려 버리겠죠. 그럼 저 위에 올라가서는 기름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만나면 뭐가 돼요? 마찰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릴수록 점도가 끈적끈적해야 이까지 쭉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도 윤활을 하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윤활을 할 때는요, 보통 기어 같은데 윤활을 하면은 기어가 한쪽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중심축 이하가 빠져 있고 그게 쭉 끌어올려요, 이렇게 기름을. 그러면 반대쪽 기어가 받아주는 기어가 또 타고 돌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속도가 엄청 빨라. 그럼 어떻게 되냐? 차라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 점도가 낮잖아요? 그럼 얘가 마치 분무된 것처럼 안개처럼 팍 퍼져요. 그 공간으로 쫙 퍼져요. 그래서 윤활이 잘 돼요. 얘가 점도가 매우 낮으면 팍 때려서 그냥 물방울이 다다다다 튀는 현상이 나서 분무처럼 막 그 공간을 채워요. 그러면 윤활이 다 돼요. 근데 속도가 느릴 때는 이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점도가 낮은 게 낮을 때는 딱 긁고 올라가려고 할 때 조르르르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 기름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 팔에다 붙이려고 했더니 조르르 흘러버려. 점도가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점도가 높으면 뭐야? 쭉 올라가면 딱 잡으면 쭉 따라 올라가는 거지. 끈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도가 높을수록 끈적거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구리스의 선정 기준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스에서 다시 아까 우리 유동점처럼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주도입니다. 주도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의 주도는 윤활유의 점도로 해당하는 것으로 구리스의 굳은 정도, 딱딱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도 시험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꼭 깔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깔때기 같은 거 밑이 뚫려 있지 않은 깔때기 콘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 구리스를 딱 갖다가 잘 꼭꼭꼭 눌러서 공기가 없도록 꼭꼭 눌러서 잘 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콘을 적당한 높이 높인 다음에 탁 찍어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직경이 얼마나 됐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시험을 해요. 구리스 주도 시험을 해요. 자, 이게 24년도까지는 무조건 어디 나왔다? 필답형이 무조건 나왔어요. 주도 시험법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매년 문제 냈었어요. 매년. 됐죠? 그 다음에 적하점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아까 윤활유는 어떻게 했어요? 온도를 내렸죠. 비탈면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뿌려놓고 온도를 쭉 내리면은 얘가 그냥 쭈루루 떨어지죠. 쭈루루 흘러내리다가 떡 멈춰버리는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죠? 유동점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적하점이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 오히려 구리스를 갖다 올려놓고 얘가 여기다 올려놓고 그 줌에 열을 주는 거야. 열을 쫙 줘가지고 얘가 녹아서 언제 또르르르 흘러내리느냐 이걸 보는 걸 뭐란다? 적하점. 액적이 돼서 떨어지는 점을 찾아냈다 해서 적하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액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죠? 액체에 물방울이 돼서 방울, 액체 방울이면 액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방울이 돼서 흘러내리는 점을 찾았다 해서 적하점. 그때 최초의 온도를 뭐라 한다? 적하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틀린 용어 같은데. 자, 이거는 올 세터레이션이 아니고 세퍼레이션이에요. 기름이 떨어 나온다는 겁니다. 기름이 분리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도입니다. 이유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그래도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마룻바닥에서 공부하셨죠?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중학교 때 마룻바닥에 공부하셨죠? 그때 그러면 뭐예요? 청소할 때는 왁스통 까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주걱으로 왁스 뿌리고 난 다음에 마룻바닥 닦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된 그러니까 왁스통을 한 번에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래된 그러니까 옆에 녹이 나 있는 통을 딱 까보면요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주걱으로 우리가 휘휘휘 저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왁스로 만든 다음에 쓰잖아요. 그렇게 기름과 이 구리스가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분리돼 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이유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가르치기 쉽다니까요. 요즘 애들 몰라요. 요즘 애들이 왜 모를까? 내가 요즘 애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요즘 애들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몰라요? 학교에 청소를 안 해요. 학교 청소를 안 해요, 자기들이. 그냥 청소 아주머니가 와서 해주시는 거야. 네. 학교 청소 요즘 안 해요, 진짜로. 의자, 책상 밀고 청소해놓고 원래대로 갖다 놓고 몰라요, 요즘 애들은. 제가 청소를 왜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애들은 야 오늘 청소 좀 하자 그러면 같이 해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청소를 왜 해요? 그러면 대학교는 성인교육이야. 니들이 쓴 건 니들이 치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의 계약이 안에까지 청소해주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도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해주시고 이렇게 쓰레기 버려주시고 이런 걸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 강의실 안까지는 청소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계약이 그렇다면은 자기가 더럽힌 건 자기가 치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장시간 사용하여 전할 경우 또는 사용 중 그리스가 분화하고 기름이 분리되는 현상을 분리되는 현상의 정도를 이유도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장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장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파묘 아니에요. 네, 파묘 아니고 그냥 기름이 떨어 나왔으면 이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자 그리스가 전단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때는 뭐라고 하느냐? 얘는 혼화 안정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그리스를 컵에다가 집어넣고 쫙 눌러가지고 콘으로 팍 찍어버리는 것보다 주도 시험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 하냐면은 얘를 약간 이렇게 길쭉한 슬로단에다가 이런 슬로단에다가 여기다 그리스를 채워 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기계에다 걸어놓고 마치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전기기관차 보면 밑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리스를 이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가 막 섞이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통을 딱 빼낸 다음에 그 통에 있는 걸 다시 퍼내서 아까 얘기했던 주도시험 있잖아요. 그 통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폭 찍어요. 그러면은 처음의 상태하고 지금 상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달라진 형태를 보는 게 바로 뭐다? 혼화 안정도 시험을 하는 겁니다. 혼화 안정도. 계속 옆으로 쭉쭉 밀었을 때 얘가 원래 그리스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하는 걸 혼화 안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다?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는 거야. 기계 자체에 기계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충분히 잘 일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거를 평가할 때는 혼화 안정도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다 좋은데 윤활유도 있는데 그리스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어? 전도? 그냥 여기는 말 그대로 열도 많이 나지 않고 열이 많이 나면 그리스 쓰기 힘들어요. 열도 많이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그러니까 순환하는 오일 시스템을 윤활유 시스템을 만들어주기에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먼지도 많이 들어가지 원래 않고 예. 됐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얘를 뭘한다? 그리스를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손만 대면 그리스가 묻어 나오는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 예? 삐걱거리는 곳? 맞아요. 문짝. 거기 그러니까 문짝에다가 그러니까 윤활유 시스템을 해가지고 쭉 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기름이 안 흘러 나오겠냐고. 그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회전하고 있는 그 물체한테다가 어떻게 기름을 넣어줬다 빼줬다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리스를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다? CV 조인트. 이런 데 그러니까 그리스를 쓰죠. CV 조인트 부츠 안에는 그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손대기 힘든 곳 계속 관리하기 힘든 곳 이런 데가 그리스를 보통 씁니다. 어디야? 핸들 칼럼. 핸들 칼럼에는 그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도 되지만 저속으로 회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윤활이 계속 기름이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는 건 아닐 때 이럴 때 보통 그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어디서 쓰는지부터 알고 난 다음에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구리수를 충전할 때는 그리고 황호진 공원에 얼마쯤 넣어라? 3분의 1에서 2분의 1만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적게 넣으라는 걸로 느껴져요. 적게 넣으라는 걸로 느껴져요. 근데 아니에요. 충분히 많이 넣으라는 얘기예요. 저건 뭐예요? 안에 고립되어 있는 거 다 빼고 반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공간 안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구리스 컵이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간이 만들어진 거에 반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건 적게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넣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더 많이 넣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조립된 상태에서 구리스를 넣는다 그러면 뭐 한다? 꽉 채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구리스를 채울 때 적정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100% 채워라 라고 할 수도 있고 3분의 2 채워라 3분의 1 채워라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네.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니면 4분의 1 채워라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활유 첨가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표면보호제로 청정제, 분산제, 부식방지제, 방청제, 극압-첨가제, 메모모손 첨가제 내용만 이름만 들으면 다 알 것 같지 않나요? 얘는 뭐야? 청정제는 뭐예요? 디터겐트, 녹방지제를 말하는 거예요. 분산제는 뭐예요? 오히려 퍼뜨리게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 섞이게 만들어주는 거. 첨가물을 집어넣었으면 잘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아니면 산을 빼내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방지제. 이건 뭐죠? 또? 부식방지제가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식방지지.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됐죠? 네. 다음에 방청제라는 게 뭐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녹이 나지 않게 하는 거. 그죠? 녹이 나지 않게 하는 거. 부식이나 녹이나. 자, 근데 부식이랑 녹이랑 원래는 같은 건데 같은 게 아니에요. 예, 부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 부식이라고 해서 아예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생기는 부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녹은 뭐예요? 그냥 이 재료 자체가 전자를 잃는 거잖아요. 잃고 난 다음에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자체를 못 만나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러면 산소 자체를 못 만나게 하는 거를 방청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청제라고 하는 거는 산소 자체를 못 만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부식방지제는 이렇게 해서 전자를 잃었을 때도 얘가 산소 못 만나게 하는 거. 산소보다 얘를 먼저 결합하게 해버리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보통 그런 겁니다. 지금 뭐예요? 가시면은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우리의 녹나지 말라고 하는 거 뭐죠? 왁스칠 하잖아요. 왁스칠 하잖아요. 코팅 하잖아요. 코팅. 그죠? 그 코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부식방지제는 코팅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청제는 뭐야? 산소가 미리 못 오게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녹이 못 나게 하는 거,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애를 방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니까 이렇게 이 용어를 다 쓰는 거지. 아니 같은 말이잖아. 부식방지제나 방청제나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할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녹은 뭐다? 산화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산화철이나 산화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만들어진 게 녹입니다. 아시겠죠? 녹. 예. 자, 극압성 첨가제는 뭐냐면 얘가 압력을 많이 받아도 이게 이 성질이 깨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첨가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내마모성 첨가제는 뭐예요? 얘는 말 그대로 마모가 안 되도록 이것도 뭐야? 철 곁에다가 잘 들러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면 전도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철 표면에 잘 들러붙어서 마모가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문제 낸다 그러면 어떻게 내겠어요? 다음 중 첨가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겠죠. 보통 그렇게 내지 이걸 다 구분하라고 내는 문제 내는 건 거의 없어요.
됐죠? 예, 다음 밑에 보면 윤활유 보호제로서 산화방지제라고서 예, 이거는 윤활유 자체가 산소랑 또 결합해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표면을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철 표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 윤활유 자신도 산화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막아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첨가제 넣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안티폼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가 바로 뭐다? 기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여기 있는 기포 방지제. 옛날 한자어로 하면 얘가 뭐라 한다? 얘가 소포제예요. 얘가 소포제입니다. 소포제. 소화기가 뭐예요? 불 끄는 거잖아요. 불 없애기. 그죠? 그러면 포가 뭐예요? 거품 포자예요. 거품 포자, 거품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품 기포 방지제가 바로 뭐다? 소포제라고 옛날 이름으로 소포제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지 소포제로 나올지 저는 모르니까 제가 CBT 문제를 지금 현실의 문제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기포방지제를 소포제로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윤활 성능 보강제에서 점도지수 향상제나 유동점 강화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는 뭐냐면 얘가 뭐예요? 응결방지제죠. 응결방지제. 그죠? 얘가 윤활유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잘 모르시지만 저기 시베리아 같은 데 가면요 기름도 얼어요. 기름도 얼어요. 영하 40도 50도 내려가 버리면 기름도 얼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만약에 윤활유가 먼저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엔진 시동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유동점을 먼저 더 낮춰놓는 거예요. 더 많이 낮춰놓는 거예요. 그때도 점조지수를 가지고 있게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바로 뭐란다? 유동점 강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점이 뭐라 그러는지 알면 그걸 더 낮춰버리면 뭐가 된다? 온도가 더 낮아져도 얘는 굴러간다는 거죠. 그죠? 얘는 액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가제 종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다 읽어보시면 여기 제가 말했던 게 다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끝났나? 좀 끝나지? 제발 좀 끝나지? 문제 많네요 또. 예, 이것도 옛날에 나오던 문제들이에요. 옛날부터 계속 나오던 문제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소포제 있잖아요. 거품방지제라고 안 했잖아요. 지금 소포제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예. 옛날 문제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윤활 방법과 시험법. 이거 있어야지. 그죠? 자 윤활법이 보시면 윤활유의 구분법이 첫 번째 비순환구분법이 있고요. 순환구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순환구분법은 뭐냐면 내가 수구분법이 있어요. 손으로 갖다 묻히는 방법이 있어요. 손구분법. 손으로 갖다 기름을 묻혀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적하구분법이 뭐냐면 물방울, 방울이라는 거예요. 기름방울을 떨어뜨려서 윤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여기다 묻히고 난 다음에 그냥 말라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때 적합법을 씁니다. 많이 나와요. 적합법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시부상 유적급유법이 있습니다. 이거요. 가짜는 뭐예요? 네? 가 더한다. 볼시자 아니에요 이거? 맞죠? 맞아요? 난 모르겠는데. 부자는 뜰 부자인데 떠올라서 이렇게 하는 거 뭐죠? 자 이건 뭐냐면 그냥 기름 욕조 안에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오일 탱크는 안이 닫혀 있잖아요. 다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다 그냥 기름 욕조에다 집어 넣어놓고 뱅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름 욕조에다가 그냥 기름통에다가 회전하는 데다 윤활이 필요한 부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기름이 옆에 줄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비순환이죠. 순환하지 않잖아. 그냥 통만 거기 받쳐져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가시부상 눈에 보인다는 거야. 실제로 보이고 그냥 그 통에 떠서 그냥 이게 급유가 되고 있는 거. 이걸 가시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예. 유적이라고 하는 거는 유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레저 헌터처럼 그러니까 유적을 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름을 쌓아놓고 쌓을 적자예요. 적금의 적자. 기름을 쌓아놓고 어디 눈에 보이는데 띄워놓은 데다가 기름을 쌓아놓고 뭐란다? 급유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유법의 첫 번째가 순환급유법의 첫 번째는 패드 급유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킹을 가볍게 전원에 접속시켜서 급유하는 방법으로 모사 급유법의 일종으로서 사용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오일 집어넣고 헝겊조각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 오일을 쪽쪽쪽쪽 빨아들이면서 여기다가 갖다가 전원에다가 기름을 쭉 붙여주는 거죠. 뭐랑 비슷하죠? 호롱불이랑 비슷하죠. 호롱불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호롱불은 밑에다가 기름 넣어놓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심지를 쭉 빼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다 불 붙이잖아요. 그죠? 그 심지에다가 그럼 뭐한다? 회전하고 있는 애를 건드리게 하면 계속 기름이 발라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를 뭐한다? 이렇게 패드 급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힘 많이 받는 데는 쓰지 않습니다. 힘을 적게 받는 데 쓰는 겁니다. 힘 많이 받는 데는 쓰지 않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요. 다음에 체인 급유법이라고 해서 점도가 높은 오일을 필요로 할 때 비교적 저속에 큰 하중을 받는 베어링에 쓰고 오일 탱크의 유명과 축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편리해서 공작기계 등에 쓴다라고 하면 이게 뭘 어떻게 쓴다는 얘기일까? 점도가 높으면은 여러분 체인을 기름에다 푹 담궈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인이 기름을 집어먹고 쭉 따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 필요한 데까지 쭉 끌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그 법을 체인 급유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륜식 급유법이라서 축에 끼는 오일링이 축의 회전에 따라 마찰면서 오일을 운반해서 윤활전을 하는 원리로 마찰면서 열을 제거시킨 후 오일 뱅크로 돌아가는 방법.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링처럼 이렇게 깎아내서 그 안에 기름을 쭉 집어넣었다가 휙 돌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기름이 필요한 부분에 기름이 지나가는 통로를 링처럼 만들어서 기름이 쭉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륜식 급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칼라 급유법은 너비 두께가 큰 링을 축에 고정시켜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월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는 거고요. 버킷 타입은 칼라 급유법 비슷한 거죠. 주로 저속 고하중 결인 축 전월, 근데 전월 1단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버킷 급유법이라고 하는데 뭐야 이게? 버킷이 뭐야? 이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포크레인의 끝에 앞에 이렇게 퍼담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버킷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버킷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다 담궈놓고 이렇게 돌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쭉 가가지고 기름이 들어가서 여기는 기름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킷 급유법이라고. 칼라 급유법은 뭐냐면 칼라가 있는 거예요. 칼라가. 여러분 칼라가 이거 칼라 말고 이 칼라 말고 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공간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원기둥처럼 공간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칼라를 집어넣으면 공간을 띄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공간을 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가 기름을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공간은 다 같은 높이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금 갖다가 붙겠죠. 그렇지 않아요? 갖다 붙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 내륜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깎아서 넣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깎아 넣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빈 공간이 되잖아요. 여기 빈 공간이 되잖아요. 여기다 기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렇게 하면 빈 공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빈 공간을. 그죠? 이렇게 하고 기름 집어 넣어버리면 이 공간으로 기름이 순환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칼라 급유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여러분 순환급유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흐를 유로가 있어야 된다. 흐르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름이 흐르는 통로에 따라서 이름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말 급유법이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비말, 여러분 비말이 뭐였어요? 침. 그죠? 비자가 날비자. 그 다음에 약간 조그마한 물방울을 말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 책이라면 비말이 뿜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때 생각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였나? 얘가 아주 그러니까 점도가 낮은 액체 같은 것들을 고속으로 옆면으로 팍팍 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마치 분무기처럼 팍 퍼진다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뭐란다? 비말 공법. 영어로는 스플래시 오일링이라고 합니다. 스플래시라고 합니다. 스플래시. 됐죠? 스플래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뉴욕급법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이게 제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기름 욕조에다 풍덩 담가버리기. 기름 욕조에다 풍덩 담가버리기. 이걸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우리가 가시성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렇고 말고 눈에 안 보이는 탱크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갖다 담가버리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빙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뉴욕급법. 이게 욕자가 뭐다? 욕조할 때 욕자입니다. 기름 욕조에다 담궈버리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얘가 봐 냉각 효과가 가장 큰 게 바로 이 뉴욕급법이고요. 자, 오일 탱크에는 롤러를 설치, 롤러에 부착되는 오일로 윤활하는 급유를 롤러 급유법. 다음에 원심 급유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심력을 위해서 엔진 종류의 크랭크 핀 급유에 사용해서 금속재의 바퀴를 크랭크 쪽에 붙이고 그 바퀴로 하여금 원심력에서 오일을 공급한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 여러분 뜯어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피스톤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반대쪽에 뭐가 또 있어요. 모양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카운터 웨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카운터 웨이트, 반대쪽 질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걔가 우리 자동차 공학에서 쓰는 다른 용어가 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걔를 스푼이라고 불러요. 스푼이 뭐예요? 숟가락. 이 숟가락이 뭐라 하냐? 기름, 맞아요. 밑에 있는 이 스플래시 쉴드 밑에서 기름을 퍼올려서 붙이는 거예요. 위로. 퍼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일 펌프가 하는 거는 그냥 거기서 펌프로 뽑아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캠샤프트나 이런 데다 쭉 뿌리는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오일 펌프 있잖아요. 오일 펌프. 그런 것들은 여기서 밑에 탱크에서 쭉 빨아 당겨가지고 위에 있는 곳에서부터 쫙 흘려내리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자동차 오일 펌프가 하는 거고, 실제로 실린더 벽면에는 그런 식으로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스푼으로 쳐가지고 팍 쳐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벽면에 쫙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실린더, 그러니까 이 피스톤 링이 이렇게 쭉 끌어내리면서 오일링이 쭉 끌어내리면서 그 부분을 쭉 윤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쓰는 방법을 원심구유법, 센트리퓨걸 오일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사구유법이라서 축면에 나사홈을 만들고 축을 회전시키면 축의 회전에 따라서 기름이 홈에 따라 올라가면서 축면에 급유되는 방법으로 일종의 나사 펌프를 급유이며 저속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릴 때 제일 많이 쓰던 게 바로 뭐냐면 나사 펌프인데요. 이게 다른 이름이 있어요. 나사 펌프의 다른 이름. 아르키메데스 펌프라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돌리면,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아르키메데스 펌프라고 검색해 보시면 뭐냐면, 밑에 있는 저수지가 밑에 물이 낮은 데 있는데, 내가 땅으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요, 얘가 그 아래쪽에서 물을 담아서 쭉 끝까지 쫙 올려줘요. 그러면 그걸 고속으로 한다 그러면 쫙 돌게 만드는 거예요. 순환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아르키메데스 펌프를? 아주 고대부터 쓰던 겁니다. 아르키메데스 펌프는. 그죠? 자,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차피 시간 늦어가지고 문제도 못 푸는데 뭐. 자, 아르키메데스 펌프. 자,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게, 원래 요런 게 아르키메데스 펌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스크류를 만들어서 여기서 아래쪽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우면요. 얘가 쭈르르르르 올라가요.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고대부터 있었던 펌프 형상인데 지금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걸 쓸까요? 얘가 참 좋은 게요.
저기에 갇힌 물고기도 살아서 갈 수 있어요. 물고기를 오히려 그러니까 댐이나 이런 것들, 보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가 회유성어종들 있잖아요. 뭐 연어라든지 이런 애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못 올라갈 때 저렇게 펌프를 계속 돌려주면요, 그쪽으로 찾아서 지가 쭉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아직도 쓰고 있는 게 저 아르키메데스 펌프입니다. 네. 그런 나사 펌프를 위해서 휙휙휙휙 돌려주면 아래에 있는 오일통에서 위로 쭉 당겨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빨리 돌려주면 저 쭉 돌아버리는 거죠.